잘 보고 채점. 필요 없는 문제들을 잘라버려가지고요. 번호 중간에 없는 번호도 있습니다. 다 잘 보고 채점하십시오. 자, 16번, 17번은 지금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는 빼시고 나머지 해보시면 되고, 오늘은 선생님하고 렌즈 방정식에 대해서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진도 나가고요. 할게요. 자, 채점은 필요한 거 다 하셨어요. 자, 전반적으로 파동에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3페이지 보시면 파동에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서 오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는 안목들을 좀 키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는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을 얘를 줬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이 파동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같은 위상이 앞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점에서요 매질의 위치가 얘는 흰색이었다가 보라색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네. 됐어요? 네. 이 부분에 있는 건요 흰색이 여기 있었는데 보라색 쪽으로 얘는 올라가겠구나. 이 부분에 있는 매질은요 흰색이었다가 보라색 쪽으로 얘는 내려가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려서 보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매질의 높낮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됐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주기 후의 모습이니까요. 이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주기가 t거든요. 그러면 이 절반만큼 가는데 2분의 1t고요. 4분의 1t면 요만큼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분의 1t 후에 하얀색이 보라색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요 그림을 그려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비슷한 모양을 가장 잘 돼서 그려놓은 거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려놓은 거 찾아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번 찾아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펄스는 한번 진동하는 파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파동에서요 펄스의 속력은 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0초일 때 P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0.5초 후에 P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면 됐니?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 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0.5초 후에 사실은 파동이 옆으로 1m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옆으로 1m가 있고 얘는 한 파장이 얼마겠습니까? 요거 절반의 그림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미터입니까? 4m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파장이 8m거든요.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 1m 가는데 0.5초 걸렸으니까 8m 가는데 몇 초 걸리니? 그게 주기거든요. 됐어? 몇 초 걸립니까? 2초요? 아니잖아요. 얼마 걸립니까? 4초 걸리죠. 됐어? 뭐야? 아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아이의 속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5초라는 시간 동안에 1m 가는 빠르기니까 속력이 2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Q점은 올라가는 상태인가 내려가는 상태인가 라고 했는데 Q점이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됐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얘는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올라가는 위치예요. 다시 말할까요? 지금 파동이 이렇게 가니까 나보다 현재 뒤에 있던 아이가 내 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나보다 뒤에 있는 아이는 높아지는 거니까 얘는 올라가는 위상이야. 됐니? 이런 모습으로 해결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P점에 이 문제는 약간 좀 그런데요. 자, P점까지의 모양으로 오려면 몇 초 걸리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 지점을 원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P점까지 오는데 3m 가야 되니까 1.5초 걸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파장의 길이는 같아야 된대요. 근데 밑줄 쳐. 위상이 180도야. 이게 좀 낯선 단어예요. 위상은 모양을 얘기하는데 모양이 180도예요.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상이 180도라는 건 정반대로 위상이 바뀌었어 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같고 원래 파동하고 모양이 정반대로 그려진 거 찾아 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위상이 아닌 것끼리 연결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위상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같은 위상, 고리 그 다음 볼까지가 같은 위상. 그랬을 때 같은 위상이 아닌 게 C와 E죠. C와 위상이 같은 건 G입니다. 맞아요? 근데 D와 뭐죠? E와 위상이 같은 건 뭡니까? 없네요. 그죠? 여기서 굳이 찾는다면 A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되겠니?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 보는 것들도 좀 하셔야 되고요. 같은 위상까지의 최단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자. 자, 7번. 그림은 어떤 시각에 횡파의 일부를 그려놓은 건데 횡파가 2초 후에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 주기가 2초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2초예요. 그러면 1초 후에는 반파장만큼 앞에 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한번 진동할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다는 거야. 그럼 1초 후에는 반파장만큼이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그림 찾으라는 얘기죠. 이해해? 이런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봐서 그렇죠. 자, 8번은 안 틀렸겠죠? 응? 됐죠? 자, 9번도 안 틀리겠죠? 이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에 있어요. 거울에 비친 시계 가지고 몇 시니 이런 거 묻는 거.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10번 문제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넘어오세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 11번은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공기 속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에 비해서 몇 배 느려져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2라는 얘기는 얘는 공기에 비해서 빛의 진행하는 속도가 뭐 해줬어요? 진행하는 속도가 2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NB라는 얘기가 3이라면 얘는 공기 속에서부터 공기에서보다는 B 매질에서 빛이 진행할 때 속력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굴절률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느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의 절대 굴절률을 1로 본다.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를 기준값으로 놓는다. 됐니? 그 다음에 물에서의 빛의 속력은 3분의 4니까 3분의 4배 느려졌구나. 이런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 거짓말한 겁니다. 광속으로 그냥 표현한 거야. 원래 진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C라고 한다면 물에서의 속도는 거꾸로 4분의 3C예요. 그죠?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는 3분의 2C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요. 1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깊은 물이 있고 여기 갑자기 이렇게 방해물이 있어서 여기가 얕아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깊은 물이라서 속력이 빨라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속력이 빨랐다가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뭐해진다 그랬어요? 짧아지면서 다른 매질이니까 꺾여가요. 그래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파면을 한번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얕은 곳으로 그 얕은 곳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깊은 물 수심의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하게 진행합니다. 직진합니다. 그랬다가 여기가 얕아지는데요.
얘 모습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 됐어? 이쪽으로 오면서 얕아져. 여기는 아직까지 깊은 물이야. 여긴 얕은 물이야. 뭐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모습으로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깊은 물이라서 그냥 직진해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얕은 물이 오는데 여기는 아직 깊은 물, 여기가 요렇게가 얕아지는 모습. 요런 거야. 됐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얕은 곳이니까 오면서 여기에서 속력이 급격하게 뭐해지는 거니? 오다가 속력이 뭐해져요? 느려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가 다른 매질이니까 여기에 접선면을 기준으로 얘가 뭐 해야 된다? 굴절하죠. 그럼 법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쳐요. 법선을 이렇게 그리니까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야죠. 원래 직진한 거보다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까 어떻게 꺾이면 되니? 얘가 이렇게 꺾여와요. 됐어? 이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꺾입니다. 맞나? 됐어? 항상 굴절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데 은호야 저기 있잖아. 서서 해. 자, 여기 이렇게 온다. 접선면을 만났다. 여기에서 굴절한다. 속력이 달라지니까. 됐지? 접선면과 90도가 되는 법선을 그려라. 원래는요. 그냥 직진했어야 되는데 속력이 느려지니까 다른 매질이니까 꺾이는데 속력이 느린 매질 쪽에 생기는 각도가 훨씬 더 작아져야 돼요. 됐어? 자, 그러니까 요 각도보다 법선인 요 각도보다 요 각도가 훨씬 더 작아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붙어가야죠. 됐어?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가는 거니? 이게 법선이죠. 이게 법선이니까 뭐야? 요 각도보다 직진한 것보다 더 꺾여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가네요. 맞아요? 자기 책에다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파동이 한 지점에 모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꼬맹아 실제로 파동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로 파동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행해서 갈 거야. 그래서 이 진행 방향과 생기는 파면은 반드시 몇 도가 되게 그리면 되냐면 90도가 되게 그리면 돼요. 됐어? 진행 방향과 파면이 90도가 되게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꼬맹아 이 진행 방향과 90도가 되게 파면 90도 연결해봐. 무슨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야. 됐어? 네. 진행 방향과 90도가 되게 파면이 생기거든요. 90도가 되게. 그래서 그거 연결하면 이런 모습의 파면을 만들면서 얘가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괜찮아? 괜찮아? 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얕은 물이었고요. 요번에는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그냥 오던 애는 가운데는 직진해서 가는데요. 양옆에서는 꺾입니다. 속력이 달라지니까. 마치 렌즈와 같은 거예요. 꺾여가는데 얘가 위에 있는 아이가 만났어요. 접선면이 이면입니다. 이면과 90도가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게 법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입사각이고요. 직진했을 때 굴절각은요. 요게 생겨야 되는데 맞죠? 자, 깊은 쪽이니까 속력이 더 빨라져야 되니까 각도는 더 뭐 해줘야 되니? 커져야 돼요. 그러면 커지는 방향으로 굴절하면 얘가 아니고 더 커지게 가면 이렇게 가야 요 각도가 더 커진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깊은 물 쪽으로 가면요. 얘가 이렇게 오다가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겠어? 네. 그러면 실제로 파면은요. 됐어? 네. 진행하는 방향과 90도 되게 그리는 거니까 얘하고 90도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됐어? 이런 모습이 있어서 돼. 자, 그래서 시작한 김에 오늘 하셔야 되는 걸 하죠. 여러분들이 파동
이번 파트에서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렌즈의 상이야 라고 하는데 그 렌즈의 상의 종류는 사실은 다양하지 않고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그걸 우리는 렌즈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개조교과로 레벨 1을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했으면 그 수업 시간에 렌즈 방정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 교과서에서는 무투에 있는데 개정교과가 되면서 그게 물원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정교과가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렌즈 방정식 배우기 전에 실제로 우리는 파동의 5요소를 봤다.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됐어? 자, 이 5가지 요소가 파동을 구성하는 건데 이 파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빛과 소리 있어. 그 중에서 소리의 3요소에 뭐가 있어? 얘기해 이제. 소리의 3요소에 뭐 있니? 높이. 네, 높이. 그 다음에 뭐 있어? 세기라고 하는 목소리의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 맵시가 있죠? 이게 그 파동의 5요소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맞아? 그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하니? 진동수. 이때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뭐였어? 진폭이었어.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야. 됐어? 맵시는 뭐가 결정해? 하영이 결정해. 됐니? 이것처럼 소리의 3요소가 있는 것처럼 빛에도 2가지 요소가 있대요. 자, 빛의 2가지 요소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빛의 색깔과 빛의 밝기다. 그 중에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뭐다? 개놈의 새끼들. 빛의 색깔. 진동수. 그 중에서 빛의 3원색. 말초파. 그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큰 거. 파란색. 파란색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초록색이야.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진동수가 제일 작아. 꼬맹아. 자,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와 같은 말은 뭐니?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것들이 왜 속삭이고 지랄이야 아침부터? 됐어? 자, 빛의 밝기. 빛의 밝기는 뭐가 결정하니? 빛의 밝기는? 진폭. 네, 진폭이 결정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리의 3요소를 결정하는 거에도 진동수가 있고요. 진폭이 있는데 빛의 2가지 요소도 진동수와 진폭이네. 됐어? 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파동도 원래 이름은 파동 에너지죠. 파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파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파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도 진폭과 진동수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똑같은 진동수가 소리와 빛에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됐어? 진폭은 뭘 결정할 수 있는지. 바로 얘네들이 소리와 빛의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다.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파동들, 이제 소리하고 빛은 대충 알 것 같아. 자, 근데 이러한 빛에도 뭐가 있어? 성질이 있어. 자, 선생님은 빛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원래는 뭡니까? 이거는 파동의 전체적인 성질이야. 그래서 파동의 성질이에요. 자, 빛의 성질에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5가지의 성질이 있어. 그 중에서 3가지를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이런 얘기야. 빛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 성질이 뭘까? 그렇죠. 빛의 성질 중에 첫 번째는 빛은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는 꽃장 관련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공기 중에서 빛은요 계속 꽃장까지 가다가 쓸데없이 반사되거나 직진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예요. 같은 배지를 통과하는 동안 빛은 파동은 방향이나 빠르기나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방해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니? 다른 물질을 만나면 사과 같은 또는 우리 같은 다른 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반사되어 가죠. 그러니까 그 물체 반대편에는 빛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꿀렁꿀렁 불져간다면 막 이렇게 파동을 친다면 그래서 방해물이 있어도 그 중에 일부는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빛이 있겠죠. 근데 반대편에 전달되는 빛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가 까맣게 그림자가죠. 이걸 통해서 우린 빛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직진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확인할 수 있다. 너네 지금 벽 옆에 보면 너네들의 몸에 그림자가 다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그림자인데요. 이게 우주 공간에도 생기죠. 우주에도 빛에 돼서 직진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요. 우주 공간에서 생긴 그림자가 뭐라고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 그것 때문에 우주 소가 생기죠. 뭡니까? 식현상이죠. 식현상이 바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에서 빛이 옵니다. 태양에서 빛이 꽃장 와서 내가 이렇게 해 떴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누가 가리죠? 누가요? 달이 가리네요. 나는 태양이 순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니? 일시.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이걸 일식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식은 달이 만든 그림자 속에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천체 순서대로 얘기하면 해, 달, 지구요. 이때 달의 위상이 뭐게요? 사. 이때 달의 위상이 사기고 매달 음력 며칠? 사금 매달 음력 며칠이야? 1일이야. 0일은 존재하지 않아. 1일 날의 달의 위상이지만 매달 1일마다 일식이 되지는 않는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자, 그 이유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가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히라쌤한테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이 월식도 그래서 해, 지, 달일 때 생기는 거죠. 음력 15일 망일 때. 그래서 이런 식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현상을 통해서요, 우리는 태양의 지름도 계산합니다. 식현상이 일어나서 처음에 가려져서 나올 때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태양의 지름 또는 달의 지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소서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빛의 성질 중에서 두 번째 성질인데,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이 뭐 있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뭐 있습니까? 반사. 그래서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해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할 거야. 그럼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올 때도 규칙성이 있대. 그 규칙성을 설명한 게 뭐게? 반사 법칙. 그래서 자, 이렇게 빛이 가다가요, 다른 물질을 만나면 되돌아 나와요. 이때 규칙성이 생겨요. 그걸 반사법칙이라고 하는데, 반사법칙이 무슨 내용이야? 그런 눈빛은 뒤져. 반사법칙이 무슨 내용이야? 반드시 들어가는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예외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광선을 입사광선, 그리고 튕겨 나오는 광선은 반사광선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아이들의 각을 재야 되잖아. 그러면 각을 재려면 각도에 0을 맞추는 기준선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빛이 들어가는 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뭘 그린다? 법선을 그린다. 그랬을 때 법선으로부터 모든 각도는 재거든요. 법선으로부터 입사 광선까지의 각도를 입사각, 법선으로부터 반사 광선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각은 예외 없이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입사각이 30이면 반사각 30, 입사각이 60이면 반사각도 60. 예외는 존재할 수 없다. 과학에서의 법칙은 예외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사돼서 나가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반사의 종류 배웠어요. 기억나요? 표면이 매끄러우면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들은 평행하게 갑니다. 평행하게. 근데 이때 평행하게 가는 빛이요. 매끄러운 물체와 닿으면 됐어? 이 입사각의 크기나 얘 입사각의 크기나 얘 입사각의 크기나 얘 입사각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죠? 왜? 표면이 매끄러우니까. 됐어? 그러면 얘 입사각이 30도면 얘도 입사각이 30도, 얘도 30도, 30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사돼서 나가는 빛들도 모두 다 30도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반사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운 곳에서는 모든 빛이 다 30도를 향한 한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갑니다. 이 반사를 우린 무슨 반사라고 했을까요? 네, 이걸 정확하게 반사됐어? 정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정반사가 일어나? 이 칠판에서? 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니? 이게 보이는 순간 너네 병원 가야죠. 이건 안 보입니다. 그럼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 빛이 나가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빛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는 정반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주변의 경치가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 비치는 물체가 지금 정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비춰보고 왔죠. 거울이 빛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사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 근데 칠판에는 내 얼굴이 비치니? 안 비치죠? 이 새끼는 정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지 우리는 못 봅니다. 빛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정반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잔잔한 호수 주변의 경치가 비치는 건 호수 면에 잔잔한 매끄러운 면이 됐기 때문에 정반사를 하고 있어. 하지만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죠. 그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죠. 그럼 비쳤던 주변의 경치가 없어집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다고 칠게요. 그러면 광원에서 빛이 아무리 평행하게 오더라도 그 빛이 들어간 면, 접선면, 그 접선면과 90도가 되게 법선 그리셔야 돼요. 90도가 되게 법선, 90도가 되게 법선을 그리니까 요 각도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어떤 놈은 이 각도가 20도고요. 어떤 놈은 80도고요. 어떤 놈은 10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이 10도면 반사각 무조건 10도로 반사되죠. 됐어? 자, 입사각이 80도면 무조건 80도로 반사각이 생기겠죠. 됐어? 10도면 10도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반사돼서 나간 빛들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야.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표면이 거칠 때는요. 빛이 한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데 이걸 뭐라고 했다? 아가들아. 오유. 이걸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한다. 됐어? 네. 이러한 난반사가 일어날 때는요. 주변의 경치는 비치지 않고요. 단지 우리는 그 사물만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칠판이 보입니다. 칠판에 있는 빛이 난반사돼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되겠어? 자, 꼬맹아.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정반사를 한다면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선생님을 볼 수 있어요. 왜?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에다가 물체를 비춰볼 때요. 그 물체가 안 보이면 거울의 각도를 살짝 틀면 그 물체가 보이겠죠. 됐어? 정반사를 하기 때문에 한 방향에 있는 아이들만 잘 보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유빈이도 선생님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서연이도 선생님을 봅니다. 선생님 빛이 한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달은요. 서울에서만 보여? 부산에서도 보여? 모든 방향에서 다 보이죠. 달에서 무슨 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반사와 남반사가 일어난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요. 어떤 반사할 때 반사 법칙이 성립합니까? 정반사. 또? 둘 다입니다. 이게 3년 전에 과거 출석 면담에서 어떤 성격 더러운 선생님이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입사학과 반사가 그냥 같다는 게 뭐야? 반사 법칙이요. 그렇구나. 그럼 그건 무슨 반사에만 성립해? 막 그랬더니 아이가 정반사요. 그랬다가 떨어졌어요. 알겠죠? 모든 반사에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반사 법칙은 어떤 반사이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요. 얘네들이 반사됐을 때 가는 방향만을 풋꽃으로 놓고 본 거예요. 근데 방향만 보지 말고요. 얘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마루골 위상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올 때요. 위상은요. 그대로 반사돼 아니면 아까처럼 위상이 180도로 바뀌어서 반사돼? 또 보자고요. 어떤 애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 앞뒤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그려요. 자, 가다가 어떤 애랑 부딪힙니다. 어떤 애랑 부딪혀서 반사돼서 갈 때요. 됐어? 네, 반사돼서 갈 때 위상의 변화 없이요. 그대로 반사돼서 가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가다가 가다가 부딪혀요. 됐어? 부딪히는데 위상이 정반대로 뒤집혀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뒤집혀서 가는 거고 뒤집혀서 가는 건데 잘 보면 꼬맹아 왜 이렇게 그려? 부딪혔을 때요. 가장 먼저 부딪힌 게 이 새끼죠. 그러면 얘가 먼저 앞으로 가야죠. 됐어? 그리고 이 부분이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뒤로 쫓아가는 거라서 앞뒤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됐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얘가 먼저 부딪히니까 얘가 먼저 가는 거 맞아. 그리고 이 부분이 먼저 나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는 좀 이렇게 그리는 편입니다. 앞뒤도 좀 구분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보시면 위상이 그대로 나가요. 위상이 거꾸로,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나가요. 됐어? 네. 자, 그 중에서요. 이렇게 위상의 모양이 변화 없이 나갈 때는 언제일까? 정반대로 뒤집혀서 나갈 때는 언제일까? 그건 바로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이 가다가 일부는 반사돼서 빛이 나가고요. 일부는 물속으로 굴절해서 가요. 됐어? 이때 반사될 때 위상이 그대로일까? 뒤집힐까? 이겁니다. 자, 공기는 빛의 속력이 뭐한 매질? 뭐한 매질? 빠른 매질. 물에 비해서. 됐어? 물은 느린 매질이겠죠? 자, 이렇게 빛이 오다가요. 됐어? 느린 매질을 만나는 순간 반사될 때 위상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됐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는 순간에 반사돼서 나가는 아이들은 위상이 180도로 바뀌어서 반사돼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사를 뭐라 그러냐면 위상이 180도 바뀌는 반사를 고정관 반사라고 한다. 가다가 나보다 진동하기 더 어려운 매질을 만날 때 위상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됐어? 그럼 거꾸로 물에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됐어? 네. 물속에서 빛을 쏴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빠져나간다고 치죠. 그러면 이때 이 반사되는 이 아이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가서 만나서 반사될 때는요. 됐어?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됐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는 순간에 반사되는 빛들은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됐어? 이걸 우리가 자유단 반사라고 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얘네들이 어느 방향으로 반사돼? 방향만 봤어, 중학교 때. 근데 방향만 보지 않고요. 그럼 위상은 그대로 반사될 거야? 아니면 됐어?
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될 거야. 그대로 반사되는 걸 자유단 반사라고 해. 거꾸로 반사되는 걸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할 거야. 자유단 반사는요, 지금 내가 진동하는 것보다 더 진동하기 쉬운 매질. 그래서 더 빠른 매질을 만났을 때 진동하는 그 반사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만나는 순간 반사될 때가 자유단 반사. 그래서 고정단 반사는 거꾸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되는 게 이런 형태다. 그래서 위상이 그대로 반사될 수도 있고 뒤집혀서 반사될 수도 있더라.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요. 됐죠? 그래서 위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사는 반사 법칙이 성립되고 반사의 종류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뭡니까? 굴절. 자, 굴절이라는 게 뭐야? 빛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뭐 하는 거야? 꺾여 들어가는 거죠. 왜 꺾여? 매질마다의 속력이 달라서. 됐어? 네.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서 빛이 가다가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죠. 됐어? 네. 자,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도요, 규칙성이 있어요. 됐어?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굴절에도 뭐가 있다? 굴절 법칙이 성립하는데, 굴절 법칙을 우리는 원래 뭐라고 한다? 네, 굴절 법칙을 설명한 사람이 스넬이라서 스넬 법칙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죠. 됐죠? 스넬 법칙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스넬 법칙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보다 굴절의 원래 의미를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공기 중에서요, 물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빛이 일부는 반사돼서 나가고 일부는 꺾여 들어갑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데 공기 중에서는 빠른 매질이고요. 물은 느린 매질이고요. 이때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선을 그리시면 이게 입사각, 반사각, 설마 알죠? 이게 굴절각,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요, 물속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요. 그때 빠른 매질 쪽에서 빛이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굴절각이 생기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럼 항상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은 거니? 아니죠. 됐어요? 네.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느린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굴절각이 작은데, 거꾸로 물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는요, 굴절각의 크기가 입사각의 크기보다 뭐 할까요? 이씨, 뭐 하는 짓이야? 자, 이때 무슨 각이 커? 이때 무슨 각이 커? 굴절각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각도는요, 굴절각이냐 입사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매질 쪽에 생긴 각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은 느린 매질이고요, 공기는 빠른 매질이라서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으니까 느린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더 작아. 예를 들면 꼬맹아, 이게 50도고 얘가 50도인데 얘는 30도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만 더 크게 할게. 가능하죠? 입사각을 조금만 더 크게 할게. 그래서 입사각을 50도가 아니고 60도로 할게요. 반사각 몇 도? 60도. 반사각이 성립해야니까. 그럼 굴절각은요? 입사각을 크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굴절각은요,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이것들이 붕어야. 이씨, 뭐 해줍니까? 커지죠. 그래서 이 각도보다는 조금은 커집니다. 물질에 따라서
따라서 그 비율은 좀 달라지겠지만 됐어. 그래서 얘는 한 35도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얘는요 입사각과 반사각 굴절각의 크기가 이래요. 얘 40도야 이거 40도야 근데 이쪽이 커야 되는데 이 새끼 70도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입사각을 크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50도로 했어. 그럼 얘도 50도가 돼. 그럼 얘는 입사각을 크게 했어요. 굴절각이 여기서 커지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무조건 굴절각은 언제나 같이 커집니다. 언제랍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면 이게 더 커져서 와 90도 됐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되겠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물에서 공기 중으로 빗을 쐈더니요.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이 연락 커져가지고요. 굴절각이 90도가 됐대요. 예명. 그러면 이거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까? 51? 그럼 얘가 51이죠?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려. 커진다고. 왜 고민해? 90도보다 커진다고. 그러니까 얘보다 커지니까 얘를 키우면 얘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원래 굴절이라는 건 다른 매질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매질로 나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반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됐어? 굴절각이 너무 커져서요. 굴절각이 너무 커져서. 됐어? 네. 굴절돼서 빠져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되돌아오는 것처럼 반사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하게? 네. 모두 다 전부 반사되는 것처럼 보여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죠. 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어? 네. 이건 이제 선생님 거짓말 한 거고요. 어쨌든. 됐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 굴절각을 90도로 만들 수 있는 순간의 입사각을 됐어? 우린 뭐라 그런다? 임계각이라고 하죠. 이 임계각보다 각도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입사각을 51도로 하니까 반사각도 51도가 되죠. 굴절각은 이거보다 커져서 92도라고 치면 이런 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요. 반사각이 이거야. 근데 임계각보다 더 크게 해서 아이가 전반사 돼서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이 순간에요. 반사각 따로 굴절각 따로 이렇게 안 생깁니다. 굴절각이 와서 달라붙어요. 반사각이 붙어버립니다. 알겠어? 들어오는 순간 굴절각이 없어져요. 반사각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말 반사만 됩니다. 반사각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이걸 전반사라고 한다. 이 전반사는 반사 때문이 아니고 굴절각이 너무 커져서 생기는 현상이야. 됐어? 이건 언제만 생겨? 언제만 생겨?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하는 그 순간부터 생겨. 알겠어? 네. 이렇게 생깁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 그러잖아. 도청 안 되게 만든 거 광섬유 새끼야. 광섬유. 그래서 광섬유는요. 옛날처럼 구리선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코어라고 하는 섬유와 바깥쪽에 있는 클레딩이라고 하는 빛의 속력이 다른 두 가지 섬유로 만든 거야. 자, 빛을 여기다 쏴서 전반사 일어나게 할 거니까 안쪽에 있는 코어, 바깥쪽에 있는 클레딩 이 중에서 코어가 느린 매질, 클레딩이 빠른 매질로 만드셔야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느린 매질 쪽에서 쏘는데 쏠 때 조건이 있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게 쏴. 그래서 하나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전부 다 반사되게끔 이렇게 만든 구조가 전반사를 이용한 광섬유야. 옛날에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일부가 빠져나가는 요거 잡으면 이것 때문에 도청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요즘은 빠져나가는 걸 아무것도 없게 했기 때문에 도감청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섞기만 해. 알겠어? 이런 거고요. 이 광섬유는요. 옛날에는 전기 신호로 전선으로 쐈는데 요즘은 빛신호로 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에너지 손실도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반선을 이용한 거야. 알겠냐? 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스넬 법칙은요. 이 물질이 빛이 와서 다른 물질에서 꺾여. 자, 꺾이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꺾여서 1번. 자, 공기 중에서 유리로 갈 때 꺾여서 2번.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자. 똑같은 각도로 입사각을 30도로 쐈을 때 굴절율이요. 물속으로 들어올 때와 유리로 들어갈 때가 꺾이는 정도가 다르네. 자, 이때요. 굴절각 말고요. 굴절율이 더 큰 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굴절율이 더 큰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더 많이 확 꺾였으니까. 그래서 이 꺾이는 비율을 나타낸 걸 그래서 우리는 굴절율이라고 하고요. 그럼 보면 봐봐. 꺾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왜 꺾여? 왜 직진하네? 속력 차이 때문에.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꺾이는 거는 공기와 물의 속력 차이죠. 근데 공기와 물의 속력 차이에 의해서 요만큼 꺾였는데 공기와 유리에 의한 속력 차이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꺾였대. 그럼 누구와 누구의 속력 차이가 더 큰 거야?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둘의 속력 차이가 더 크니까 더 많이 꺾이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꺾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굴절율인데요. 얘는 조금 꺾여서 굴절율이 2라면 얘는 많이 꺾여서 굴절율이 3이야. 됐어? 더 많이 꺾이는 이유는 공기보다 훨씬 더 속력이 뭐해졌으니까? 더 많이 느려졌으니까. 그래서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꼬맹아 그만큼 속력이 뭐했다? 느려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굴절율이라고 하는 건 공기와 비교했을 때 그 매질에서의 속력이 얼마나 느려져? 이거 얘기하는 거. 됐니? 우리는 굴절율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절대 굴절율. 그래서 N 공기의 절대 굴절율 이거 1입니다. 됐어? N 물에서의 절대 굴절율 얘는 2라고 치죠. 얘는 공기보다 물에서의 속력이 2배 느려졌어. 이런 뜻이야. 됐어? N 유리의 절대 굴절율 3. 아하, 이 새끼는 공기 중에서보다 빛의 속력이 3배 느려졌네. 이런 뜻이야. 알겠어? 네. 근데 절대 굴절율 말고 뭐가 있다고? 상대 굴절율. 됐어? N 공기 물 무슨 뜻이야? 야, 너네 뭐라고 했다고 여기 앉아있잖아.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그렇지.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이잖아. 됐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걸 이렇게 쓴다고 저번 시간에도 해주지 않았어? 그래. 안 했다고 쳐. 자, 그러면 이 굴절하는 이유가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라 그러지?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요. 공기에서와 물에서의 빛의 속력 차이 때문이니까 그래서 상대 굴절율은요.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과 물에서의 속력의 비율로 결정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이 얼마냐면 100이라고 칠 거야. 물에서의 빛의 속력은 얼마라고 할 거냐면 10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상대 굴절율이 얼마야? 10분의 100이니까 얼마야? 10.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상대 굴절율이 10이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근데 너네 알아도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 V는 F난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공기에서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 저 빛의 진동수와 공기에서의 저 빛의 파장의 길이를 곱한 값이 V 값이야 사실은. 그쵸? 자, 물의 속력은 F 물 곱하기 람다 물로 계산하면 돼. 근데 아가들아 빛에서 물속으로 파동이 굴절해서 들어가더라도 됐어. 절대로 뭐는 바뀌면 안 돼. 파동의 고유한 성질은 안 바뀌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진동수야. 됐어.
아무리 반사를 하던 굴절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요. 그래서 우리 서연이가 2천만 원 주고 전신 성형을 해. 그래도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 뭐니? DNA 새끼야. 혈액형, 지문 이런 거 안 바뀌어. 알겠어? 그것처럼 파동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고유한 성질, 진동수 안 바뀌어요. 됐어? 진동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꼬맹아 무슨 말이야? 상대 굴절률은요. 속력의 비율로 계산해도 되고 똑같은 값이 파장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됐어? 파장의 비율로 계산해도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말씀드렸어요. 자, 속력만큼 속력의 비율로 생기는 게 또 하나 있어. 속력의 비율만큼의 비율을 갖는 건 파장이고요.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각도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쪽에 생기는 각도가 무조건 크다 그랬잖아. 이 생기는 각도가 그 속력의 비율입니다. 됐어? 그래서 세타 공기, 세타 물. 근데 이렇게 각도로 계산하면 값은 각도로 나올 거니까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앞에 사인 값 붙여줘요. 사인 세타.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상대 굴절률 값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대 굴절률을 얘네들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절대 굴절률로도 구할 수 있다. 대신에 절대 굴절률을 쓰는 순서는 바뀝니다. 자, 출발한 곳이 분자고 도착한 곳이 분모인데요. 절대 굴절률 쓸 때만 거꾸로 n 공기분의 n물로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얘만 거꾸로야.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 있는데요. 꼬맹아, 얘 관계는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되죠? 언제 이걸 다 쓰고 있으면 귀찮게. 이렇게 곱하면 되죠? 되죠? 네. 그래서 보세요. n 공기, 람다 공기는 n물, 람다 물 이 값이랑 같아야 돼. 맞아? n 공기, v 공기는 n물, v 물과 같으면 돼. 되게 무식하게 쓰지만 되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야, 그치? 절대 굴절률과 됐어? 그 옆에 있는 다른 거 자기 값으로 곱한 값은 항상 같아야 돼. n 공기 사인 세타 공기는 n물 사인 세타 물이랑 같아. 자, 아까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됐어?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 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기억나?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전반사 일어나기 직전이 뭐야? 굴절각이 몇 도? 90도. 될 때죠? 이때 이 입사각만 알아내면 그 각도보다만 크게 쏘면 전반사를 무조건 일으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입사각이 임계각을 알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 됐어? 상대적으로요. 물의 절대굴절률, 공기 절대굴절률 1이라고 하고요. 물의 절대굴절률을 2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인 값이 얼마일까? 물에서. 자, 이거 궁금해. 이 세트 값이 얼마일까? 이거 할 수 있죠. 물의 절대굴절률 2, 공기의 절대굴절률 1. 됐어? 네. 그리고 사인 세타, 공기 중에서 생긴 값도 얼마? 90도니까 사인 얼마? 1이죠. 1. 그러니까 얘는 보이세요? n 사인 임계각. 됐어? 그러니까 사인 임계각의 크기는요. 얼마니? 2분의 1이죠. 다시 말할까요? 사인 세타 임계각은요. 자기의 굴절률분의 1이라고요. 이게 임계각이야. 자기의 굴절률분의 1이 바로 임계각의 크기다. 알겠어? 이 새끼는 2분의 1이니까 요 각도가 30이야. 그러니까 얘는 30도보다만 무조건 각도를 크게 쏘면 그때부터 전반사 일어나.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나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하늘을 보려면, 내가 하늘을 보려면 하늘에서 온 빛이 물에서 굴절해서 내 눈에 왔다가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나가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가야 하늘을 본다는 얘긴데 결국은 만약에 임계각이 더 커져서 입사각이 더 커져서요. 그래서 굴절각이 커지는 바람에 이게 90도가 되면 이때부터는 하늘을 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잠수를 해서 하늘 위를 봤는데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요. 바다가 뻥 뚫려 있으니까 하늘이 넓게 보일 것 같죠? 아닙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왜? 옆으로 갈수록요. 점점 입사각이 뭘 주는지 아세요? 내가 눈을 옆으로 돌리면 이때는 입사각이 요만큼이었는데 옆으로 더 가면 입사각이 이렇게 돼요.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사각이 클 때 그렇게 커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바로 임계각이 되는 위치가 생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딱 임계각이다. 이때부터는 빛이 하늘로 안 갑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요만큼까지만 하늘이 보여. 여기만 하늘이 보여. 반대편도요. 요거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더 가면 임계각을 벗어나는 거라서 그때부터는 하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실제로 바닷속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하늘이 요만큼의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벗어난 이 부분은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졌기 때문에 하늘을 절대로 볼 수 없어서 여기를 보면 까맣습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스넬이라서 이걸 스넬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1m 깊이에 있는데 임계각이 연병 30도래. 이 문제 있었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게? 9에 9에 239페이지에 13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13번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었네요. 239페이지에 13번. 됐어? 그거 풀어.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됐어요? 이해돼요? 요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길이 비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스넬의 창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스넬 법칙 어떻게 쓰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외웠을까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아요. 무지개는요. 물방울에서 빛이 굴절해서 분산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그 무지개는 굴절보다는 분산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죠. 네, 자,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물컵에 젓가락을 집어넣었더니 젓가락이 꺾여 보여요. 또 점점 멀리서 컵에 레이저. 단어만 얘기하지 말고 새끼들아 문장을 얘기하라고. 자,
컵 속에 있는 동전이요. 물을 집어넣으니까 동전이 안 보였다가 갑자기 뭐에 보입니까? 떠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뭐 있어? 아지랭이 현상. 한여름 떼약볕에 한여름 떼약볕에 도로를 보면 도로가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네, 그걸 아지랭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여름 떼약볕에 보면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열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거기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렇게 늘어져 보이기도 해요. 이게 아지랭이 현상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신기루는 뭡니까? 신기루 그림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있죠. 자, 241페이지에 20번이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빛이요 휘어서 오니까, 괜히 빛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내 눈에 와요. 이렇게 오니까 여기 있는 나무가요. 어떻게 그려야 나무야? 나 나무 못 그린다. 야자수처럼. 나무를 못 그리네? 몰랐네. 박테리오 파지지. 뭐래? 박테리오 파지. 아니야. 자, 빛이 이렇게 해서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나무는요. 우리 눈은 병신이라서요. 빛이 꺾여 오는 줄 몰라요. 빛이 뭐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직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여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향해서 나는 일로 뛰어가야 되는데 일로 뛰어가요. 이게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근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여기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그걸로 막 뛰어가면 없습니다. 모래사장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네, 신기루죠. 이런 것들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죠. 자, 반사와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어. 뭔 지랄이야. 자,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예요? 거울. 그래서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니? 렌즈예요. 렌즈. 그래서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광학장치가 있는데 그게 거울과 렌즈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울의 종류 있어. 안녕. 난 얘네들만 보면 왜 기분이 좋냐. 자, 거울의 종류가 있죠. 거울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울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울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울이 있어요. 자, 이 거울의 종류는 가운데가 어떤 모양이야? 요걸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운데가 평평해. 그래서 평면 거울. 얘는 볼록 거울. 얘는 오목 거울.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자, 그것처럼 렌즈도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볼록 렌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오목 렌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거울과 렌즈에서요 빛이 모여 퍼져. 이게 중학교 1학년의 수업의 핵심이죠. 빛을 모으는 장치는 뭐야? 빛을 퍼뜨리는 장치는 뭐야? 이겁니다. 이 거울과 렌즈 중에서 빛을 모으는 아이는 누구고요?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누굴까요? 이거예요. 자, 빛을 모은다. 한쪽만 외워줘. 빛을 모으는 거. 거울 중에서는 오목 거울. 렌즈 중에서는 물론 네. 이렇게가 빛을 모읍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가 빛을 퍼뜨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빛을 모으는 아이는요. 오목 거울하고요. 볼록 렌즈가 있고요.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볼록 거울하고요. 오목 렌즈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의 힘 기억해내. 그 중에서요.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었어. 차 보이게 하는 안전거울인가? 이제 그 편의점 감시용. 자,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여러분들이 한 3개쯤 외워서 시험을 봤을 거예요. 저 삐 나오는데. 아 근데 1학년이라고 가지고 상관이 없어. 자, 볼록 거울을 이용한 빛을 퍼뜨리는 도구인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게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거울을 사이드 미러 됐어 라고 하는 우리는 한국말로 옆에 있다 측면경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 더 있죠. 전현이 얘기한 뭐 있습니까? 편의점에 가면요 저 새끼가 훔쳐가 안 훔쳐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멀로 튀어나와 있는 거울 하나 달렸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도난 암기용 거울을 됐어. 네, 또 주차장에서 이렇게 커브 틀고 나올 때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주차장 입구에도 있습니다. 됐어. 이거를 우리가 코너 반사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이 왜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만들까요? 시야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됐어. 이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은요 실제 물체보다 훨씬 작은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 거울 안에도요 사람이 요다시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 거울 안에 넓은 면적을 비출 수 있죠. 그래서 얘는요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항상 축소된 보여요? 나보다 키 열나 작죠? 축소된 똑바로 서 있죠? 됐어? 정리 뭐가 생깁니까? 허상이 생겨요. 항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기기 때문에 시야를 뭐 할 수 있다?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을 세워놓은 거다. 됐어? 그러면 선생님 볼록 거울보다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상이 생긴다고요? 멀리 있을 때 이런 상이 생긴다고요? 이런 젠장씨 여기 써있잖아 이 새끼야. 항상 거리하고 무관해.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목 거울과 됐어? 아니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요 그 광학 물체로부터의 떨어져 있는 거리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됐어? 집에 이거 있잖아 숟가락 새끼야 뒷면 씨 되겠어? 네 가까이도 해봤다가 멀리도 해봤다가 해보십시오.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요. 되겠어? 네 거리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에서 상의 종류를 물어본다? 병신입니다. 왜? 항상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인 그래서 네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는요 상이 복잡하니까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는 상이 첫 번째 축소된 우리 실상도 생기고요. 확대된 우리 실상도 생기고요. 연병하죠. 세 번째 확대된 정립 허상도 생깁니다. 은호야 그 뒤에 문을 좀 활짝 열어 환기를 한번 시킬까요? 자,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학장치인 렌즈와 거울은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상의 종류가 저렇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생깁니다. 아까 빛을 퍼뜨리는 애는 거리랑 상관없이 상의 종류는 하나였어. 근데 얘는 상의 종류가 어떨 때는 축소, 어떨 때는 확대.
어떨 때는 거꾸로 서. 됐어? 거꾸로 뒤집혀. 근데 어떨 때는 똑바로 서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실상이고 어떨 때는 허상이야. 너무 다양해. 됐어? 네. 자, 이런 상들이 생겨. 그걸 아까 작도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240페이지 문제였어요. 그 240페이지 보시면요.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목거울과 볼록렌즈입니다. 오목거울과 볼록렌즈입니다. 됐어? 네. 얘네들은 모두 다 빛을 모으기 때문에 상이 다양한 형태로 생기는데 그게 됐어? 거울 또는 렌즈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걸 우리는 한번 해볼 거라고요. 됐어? 없는 시간에 짧게 해봅시다. 자, 거울하고 렌즈 똑같습니다. 거기 있는 오목거울하고 밑에 있는 볼록렌즈 상 작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볼록에 의해서 볼록렌즈로 많이 설명하니까 볼록렌즈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 중학교 1학년? 그래. 얼마 보니? 자, 볼록렌즈 있어요. 볼록렌즈에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그리시면 우리는 이걸 광축이라고 한다. 광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다 광축이 그려져 있습니다. 됐어? 그리고 이러한 볼록렌즈는요. 이쪽도 볼록해서 이거에 의해서 초점이 생기고요. 이쪽도 볼록해서 이거에 의해서 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울과 다르게 렌즈는 양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과 다르게 렌즈는 양쪽에 초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뭐 10cm 뭐 이렇다고 치자.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초점 거리의 2배 되는 지점도 있다. 얘네가 다 의미가 있어서. 됐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 일단은 온몸에서 빛이 나오겠지만 빛이 반사돼서 나가겠지만 우리는 여기 대가리만 보자. 여기. 자, 여기에서 빛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광축과 나란하게 가서 렌즈랑 만날 수도 있고요. 됐어? 네. 하나는 초점을 지나가서 렌즈랑 만날 수도 있습니다. 됐어? 또 하나는 렌즈에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빛은 3가지 경로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광축과 나란하게 가는 방법, 두 번째는 렌즈의 중심을 지나가는 방법, 세 번째는 렌즈의 초점을 지나가는 방법. 이 3가지로 보자. 그랬을 때 광축과 나란하게 간 빛이 렌즈에 만나면 반대편 초점을 향해 무조건 굴절해 갑니다. 반대편 초점을 향해 굴절해 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렌즈의 중심을 지나간 애는요. 중심을 지나는 순간 굴절하지 않고 그냥 직진합니다. 자, 3번째요. 자, 광축과 나란하게 간 애는 초점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요? 초점 지나간 애는 렌즈랑 만나는 순간 광축과 뭐하게 가는 줄 아세요?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그래서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 빛이 어느 지점에 모이는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모입니다. 빛은 2개만 모이면 나머지 하나의 빛은 그 지점에 와서 모여요. 됐어? 네, 2개만 모이는 그 지점이 생기면 나머지 한 빛도 거기에 와서 모일 거야. 자, 그래서 빛이 모이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빛이 모이는 지점에 머리에서 나온 빛이 모였으니까 여기에 머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비칩니다. 됐냐? 화살표가 생겼어?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상이 생겼네? 그래서 실상이야. 실제로 빛이 모인 지점에 상이 생기는 걸 실상이라고 한다. 납득하냐? 근데 상의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혀서 그래서 도립상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상이 생겼어요. 이해되겠어? 하겠어? 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상이 생기는 위치가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하느냐고 굳이
세 개의 빛을 다 작도해 드렸지만 두 개의 빛이 모이는 곳에 나머지 하나가 모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도할 때는 두 개만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저는 누구와 누구만 볼 거냐면 중심을 지나간 새끼하고요. 됐어. 광주가 나란하게 가서 꺾인 요 두 개만 볼게요. 1번, 2번 선만. 자, 그럼 꼬맹아 이제 이 화살표를 점점 앞으로 당겨갈 겁니다. 됐어. 렌즈 가까이 갈 겁니다. 자, 렌즈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점점 너네들은 당겨가. 됐어.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점점 물체가 렌즈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어요. 저 상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물체가 A였다가 B의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상의 위치는 A 다시였다가 B 다시의 위치가 어디가 생길까요? 자, 뭔가 규칙성은 있지 않을까요? 점점 물체가요 렌즈 쪽 가까이 갑니다. 1, 2번 선만 볼 겁니다. 절대 안 바뀌는 선이 있지 않을까요? 뭐가 안 바뀔 거야? 어떤 선이 안 바뀔까요? 네. 1번 선은 안 바뀝니다. 그죠? 애가 아무리 앞으로 가고 있어도 이 1번 선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됐어? 그러면 2번 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면 2번 선은 무조건 렌즈의 중심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이 선이 이 정도인데 얘가 앞으로 오면 중심을 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경사가 높여지겠죠. 그러면 흰 선이랑 만나는 선에 상이 생기니까 상은 여기 생깁니다. 맞아? 물체가요 렌즈 쪽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상도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서 상이 생기네요. 됐어? 그러면서 느끼세요? 상은 어쨌든 간에 이 흰선과 얘가 만나야 되는데 됐어? 흰선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 선 라인에 상이 생긴다. 됐어? 이 선 라인에 생긴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니까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상이 생긴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오면 얘는 상이 이렇게 맺힙니다. 더 가면 이렇게 생기겠죠. 됐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니? 그럼 보세요. 실상이 생기는 거 똑같아. 실상이 생기는 거 똑같아. 됐어? 네. 그리고 거꾸로 생기는 거 똑같아. 근데 연락 커져. 그럼 거꾸로요? 얘가 이렇게 멀리 갔으면 거꾸로 가면 렌즈랑 멀어지면 상도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그러면 아주 멀면 상이 여기 생겼을 텐데. 그치? 그렇죠. 점점 가까워지면 상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멀어지면 상은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면 상의 크기는 작았었네요. 그러다가 상의 크기가 커지네요. 이거죠. 나보다 작은 게 어디까지? 나보다 작은 상이 생기는 게 어디까지인가? 이게 EF입니다. 이 F보다 먼 곳에 있을 때가 축소변사입니다. EF보다 안쪽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확대되는 상이에요. 그래서 EF는요, 딱 나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1대 1의 크기입니다. 됐어? 네, 이렇습니다. EF가 마지노선이야. 그거를 됐어? 지나서 앞으로 오면 커지고요, 뒤로 가면 작아집니다. 됐어? 그래서
이 축소와 확대를 그래서 결정하는 선이 EF 선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서 꼬맹아 이제 너네 이 새끼를 어디다 두냐면 F에다 둘게요. 이게 좀 특이해요. F에 둘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생각해. 저 물체가 딱 F에 왔어. F에 왔을 때 되게 특이해. 생각해봐. 수학 한번 해보죠. F에 왔을 때요. 중심을 지나가야 되는데 중심을 지나가려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흰색과 이게 기울기가 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 선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F일 때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론이지만 정확하게 물체가 초점에 위치해 있을 때 그 물체는요 상을 외치지 못합니다. 됐어? 그때 그 물체가 안 보여. 근데 이 초점을 딱 지나서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난리나. 초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초점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됐죠? 얘가 중심을 지나가. 중심 지나가봐. 보이니? 간격이 점점 커져. 절대 여기서 만날 일이 없어. 그럼 어디서 만나? 이거 연장선. 이거 연장선. 여기서 만난 것처럼 보여서요. 대가리상이 여기에 생겨서 이렇게 된 상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빛이 모이지 않은 위치에 그래서 빛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연장선의 위치에 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허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아이는 무조건 나보다 커요. 확대 대형이죠. 됐어? 그러면서 꼬맹아 봐. 허상은 무조건 똑바로 서 있어. 실상은 무조건 뒤집어져 있어. 알겠어? 허상은 무조건 똑바로 서 있다. 됐죠? 네, 실상은 무조건 거꾸로 서 있다. 알겠냐? 그래서 아까 볼록 거울도 축소된 정리 허상이라는 이게 허상이다. 되겠어? 허상은 무조건 똑바로 서 있는 상이야. 근데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축소된 허상을 만드는데 얘는 확대된 허상이야. 알겠어? 요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거 그리란 얘기였어요. 안 그리셔도 돼요. 얘 느낌 잡아줘. 대충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빛을 모을 수 있는 광학 장치는 상이 광학 장치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상이 미친다. 근데 연병할 이걸 언제 그려? 못 그려. 귀찮아. 시간도 없어. 자,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한다.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F라고 한다.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한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작도할 필요 없이 이 상이 생긴다는 걸 계산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걸 렌즈 방정식이라고 한다. 됐어? 근데 그 렌즈 방정식 간단하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끝이야. 이게 렌즈 방정식이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입니다. 이게 렌즈 방정식이야. 이게 바로 이 얘기를 다 됐어? 포함해. 예를 들어서 자, 저 아이의 초점거리는 10이라고 할 거야. 초점거리는 10인 볼록 렌즈야.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을 때 이상이 생기는지 확인해보자.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물체는 30cm 위치에 있다고 치자. 알겠어? 때려 넣어. B값 구해줘. B값 구해. B값 구해. 15. B값이 얼마라고요? 플러스 15입니다. 자, 플러스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실상이란 뜻입니다.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도립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립실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어? 네. 그래서 얘는 값도 중요하지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도립실상 생겨요. 이런 뜻이에요. 됐어? 그럼 선생님 축소됐는지 확대됐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배율. 절대값 A분의 B값 이걸로 알 수 있어. 됐어? 네. 자, 꼬맹아 A 얼마? 30. B 얼마? 15. 그럼 얼마? 2분의 1. 나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크기의 상이 생겨. 됐어? 네. 내가 160이었으면 상의 크기는 80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축소된 상이 생길 게 맞아. 알겠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게 생기는지 보죠. 초점거리 2배보다 안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15로 바꿀게요. 됐어? 얘 15. 얘 10. 얘 구해. B값. 30. 얼마? 플러스. 플러스 얼마야? 30. 됐어? 그럼 꼬맹아 플러스기 때문에 뭐야? 도립실상이야. 자, 그럼 상의 크기 뭘까요? A분의 B 15분의 30 얼마? 2. 나보다 2배 큰 상이 생겨요. 되겠어? 확대된 상이 생기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요 상이 생긴다는 거 확인했어. 그럼 얘를 만들어 보자. 초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얘 위치 5, 10 이거 보여. 얼마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자, 그럼 마이너스 나왔죠? 뭡니까? 독립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상의 크기는요 A분의 B니까 5분의 10. 나보다 2배 큰 상이 아이고 5분의 10 맞죠? 나보다 2배 큰 상이 생겼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작도해서 하나하나를 다 외웠다. 하지만 렌즈 방정식을 통해서 그 값으로 아이들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에서 조금 찝찝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렌즈에서의 상의 종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렌즈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거울은 저렇게 상을 맺히기도 하는데 우리는 렌즈를 이용해서 우리 눈을 교정하고 있죠. 이 새끼들이 장애를 안고 있는 애들이야. 안경을 끼고 있잖아. 됐어요? 네, 장애를 안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탱이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징그러.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너네 안 배웠어? 네. 아, 중3 때. 자, 이게 눈에 있는 수정체. 이게 각막. 됐어? 네. 근데 눈 만져보면 무슨 렌즈? 만져야 될게요. 무슨 렌즈? 그렇죠. 볼록 렌즈입니다. 빛을 뭐 하겠니? 모아요. 그걸 수정체가 합니다. 수정체가 볼록 렌즈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온빛이 볼록 렌즈에서 굴절을 하고요. 됐어? 여기서도 굴절을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디에 상을 맺혀야 되냐면 시각세포가 있는 가장 안쪽 막에 상이 맺혀야 됩니다. 얘 이름이 뭘까요? 망막. 그래야 잘 보이는 눈이야. 근데 오랫동안 야동을 보다 보니 눈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졌어.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눈이게요? 그렇죠.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나마 가까이 있는 것만 잘 볼 수 있는 눈이야. 근시야 그래. 됐어? 가까이 있는 것만 잘 볼 수 있는 눈이야. 그 가까이 있는 것만 잘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졌어. 볼록한 정도가 더 커지면 빛을 더 빨리 봅니다. 됐어?
빛을 더 빨리 모으니까 얘가 됐어. 정상인 애보다 더 빨리 모아가지고요. 빛이 이렇게 굴절해요. 여기서 모습니다. 그래서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눈이 여러분들 눈입니다. 근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이 있는 건 잘 볼 수 있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 알겠어? 그럼 꼬맹아 이걸 교정하려면 무슨 렌즈가 필요할 거야 앞에? 이 새끼 너무 빛을 빨리 모았으니까 앞에서는 일단은 빛을 한번 퍼뜨리는 오목 렌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일단 빛을 퍼뜨렸다가 얘가 모으기 때문에 원래 수정 그 망막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눈입니다. 되겠어?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선생님처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더 안 보여. 멀리 있는 거 그나마 잘 보인대요. 멀리 있는 걸 잘 볼 수 있는 눈을 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는 정반대 현상이죠. 뭘 것 같습니까? 수정체가 너무 얇아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빛을 잘 못 모아. 그래서 빛이 망막을 지나서 모아. 여기에 모여. 이렇게 되는 눈이 할머니 눈이야. 그러면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니? 볼록 렌즈. 그래서 할머니 눈은 할머니 안경은 돋보기 안경. 됐어? 이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도 렌즈는 교정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렌즈 작동하는 16, 17번도 됐어? 네. 설명해 드렸으니 여기다가 따로 작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했던 게 뭐냐면 239페이지에 14, 15 해결 잘 됐니? 우리 이거 지난번에 나눠줬던 프리뷰에 있지 않았나? 14, 15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됐어? 그래서 이거 닮음으로 설명하는 거 했었죠. 그걸 이용한 게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10번 문제죠. 잔망경. 자, 선생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거짓말이야. 국민학교 때 잔망경 만들기 했었어. 그래서요 친구 복도 밖에다가 세워놓고요 저 창에다가 잔망경 대고 복도 밖에 있는 아이를 보는 거였어요. 그거 만들기 했었어요. 잔망경은 주로 어디에 있어? 잠수함에서. 그래서 물속에서 물밖을 볼 때 굳이 얼굴을 디미는 순간 적들한테 걸리니까 물속에서 밖을 볼 수 있게 잔망경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내 눈이 있어. 여기서 밖을 볼 거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아무튼 그래. 자, 여기에다가 뭘 놓습니까? 이렇게 거울을 놔요. 거울을 놓습니다. 자, 그럼 밖에서 이렇게 빛이 오죠?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빛이 반사돼서 일로 가게 해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 또 거울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돼?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반사돼서 어떻게 됩니까? 내 눈으로 가죠. 뭐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몇 번 반사시켜? 2번 반사시켜. 어떤 거울을 통해서? 평면 거울을 통해서. 그럼 꼬맹아, 내가 여기다가 과학이라는 글자를 놓고 보면 평면 거울에 비춰보면 뭐가 바뀌어 보이니?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 근데 그 좌우가 바뀐 걸 또 거울에 비추면 원래대로 보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냐? 좌우 대칭 그 도치가 없어요.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잔망경을 만들었어. 근데 이 잔망경 밖에요. 키가 열나 큰 멋진 오빠 서 있어. 180. 그만? 아니요. 저 개새끼. 내 180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나도. 자, 180인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를 이 잔망경을 통해서 내가 볼 거야. 요 길이는 1.2m고 이 아저씨 몸통은 1.8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랬을 때요. 요 아이가 기울어진 요 각도가 몇 도라 그랬지? 45도 기울어져 있대요. 45도 기울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 이 거울의 크기가 얼마여야 이 아저씨를 훌륭히 다 비출 수 있니? 우리 다 비춰보고 싶어. 그런 거죠. 자, 나도 이런 얘기 밖에서 들으면 우리 신고 들어가.
왜 화내 이 새끼야? 180도 아닌 새끼가. 자, 그럼 사실은요. 보면은 거울에서 빛이 반사돼서 오더라도 앞에 있는 그 언니들이야. 이렇게 키 작은 언니 있고 그 뒤에 오빠 있었는데 이 언니가 오빠를 이렇게 볼 때요. 사실은 이 오빠가 거울에서 빛이 반사돼서 이 언니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상에서 이렇게 빛이 왔다. 그래서 닮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요. 이 오빠한테서 이렇게 가서 반사돼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펼치신 그림이 여기 반사된 그림을 펼쳐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이걸 거꾸로 그리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반사돼서 가는 빛을 그냥 여기서 직진한 빛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가는 빛도 반사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쭉 직진. 어디까지? 눈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사실은 오빠에서 빛이 반사되는 빛이 이렇게 가서 얘한테 가는데요. 됐니? 빛이 이 오빠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왔다 내 눈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가 거울이 있는 위치라고 치자. 됐니? 거울이 있는 위치라고 치자. 자, 오빠에서 거울까지의 거리 얼마? 1.2. 오빠에서 거울까지가 1.2 아닌 건가요? 15고요. 그래서 거울의 5, 내 눈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게 1.2예요. 맞아. 2예요. 거울의 5, 내 눈까지의 거리가 1.2예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닮음입니다. 됐어. 그럼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우와 씨. 얼마? 2대 25? 맞아? 그렇대요. 2대 25.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도 2대 25. 맞아? 얘 얼마? 죽여 이씨. 25분의 2 하라고. 7점. 어. 15m가 25. 어? 15m가 25고 1.1 2대 27. 이거 대 이거요. 그럼 2대 27. 아 2대 27. 2대 27.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27분의 2. 됐어? 그래서 얼마? 3분의 4. 3분의 4? 야 너네끼리 3분의 0.4. 3분의 3분의 4. 15분의 2. 아 3분의 0.4이요. 3분의 0.4 그러면은 15분의 2. 와 진짜 무식한 새끼. 15분의 2. 근데 원래 이 거울 어떻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됐어? 빛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수직으로 한 단면을 본 거지만 거울은 이렇게 있었잖아. 됐어?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라고요? 45도다. 거울의 길이는 요만큼이 되어줘요. 45도니까 뭐니? 1대 1대 루트 2. 이 길이의 루트 2배만큼이 더 필요한 거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 루트 2배. 뭐야? 됐어? 이게 거울의 크기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 그렇게 있어. 그게 구했어. 됐죠? 이렇게 다. 자, 그래서 너네 파동을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해봐 드렸어요. 이 정도의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면서 241페이지에 26번 빛의 합성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몇 번이에요? 241페이지에 빛의 합성은 늘 나옵니다. 중급 물어래. 그래서 중급에 늘 나오니까 26번 문제 이런 것들은 잘 풀어. 혹시 못 푸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쏴버릴 거야.
이제 여기까지 질문 없어? 됐어? 오케이. 자, 앞부분에 못한 문제들은 계속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하고는요, 넘겨. 이제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졌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선생님이랑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뭐 했습니까, 우리 요즘? 예. 큰일 났다. 콘티스한테 혼나겠다. 385! 머리 일로 건너갑니다. 이제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저하고는 이거 합니다. 385. 됐습니까? 자, 385페이지 1번부터 됐죠? 꼬맹아, 7분 동안 한 6개 풀어? 6번까지. 지랄. 1번부터 6번까지. 되겠냐? 빨리 시작. 선생님 줄다리기 하면은 느낌상 찍어봐.